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상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덩달아 우리 전 작가님께서 실검 1위를 기록합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이번에는 두 번 속지 마라라는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동안 재판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감성 충만, 감성파리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또 우리 국민들처럼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 흔들린다는 거는 저는 참 암담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속인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두 번째 또 국민들이 또 속는다면은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 피고인들 봤는데 이런 또 진상 피고인은 또 처음 봅니다.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겠다.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20년형 때려가지고 20년형 다 살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라고 할 바에는 유무죄 투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주 무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유죄가 나도 재판을 거부하게 되면 뭐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재판의 결과로 유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재판이라는 게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다. 이런 또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이제 무죄다라고 지지자들한테 주장할 수 있고 그냥 곧바로 지지자들이 또 주말에 모여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자신이 이렇게 영어의 몸이 돼갖고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쓰러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나니까요. 그렇죠. 나라가 이제 자기 박정희 가문의 개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잖아요. 맨날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른바 줄푸세 때부터 법질서 세우기, 그래서 헌법질서와 법률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늘 국민한테 강조했던 그 사람이 사실상 이걸 거부해버리는 거, 법을 안 지키겠다 선언한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그 법이 적용될 대상이 아닌 거죠. 그 위에 있는 거죠. 사법체계 속에서의 피의자로서 박근혜의 행동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사법체계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모두가 부인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좀 담대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번은 제가 생각하는 만큼 담대하지 못했고 일단 시기가 늦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에서 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10월 15일 날 연장되자마자 그 이후에 대응이 일사불란해요.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이 되면 장기 투쟁으로 가면서 결국 법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플랜 B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플랜 B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나는 형사법 위반이 아니고 형사범이 아니고 정치범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4분 동안 쏟아낸 내용을 보면 다 정치적인 얘기만 합니다. 정치적 탄압이고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고 이미 결정된 거고 그리고 국내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해외 언론에 호소하면서 국제인권재판소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데자뷰처럼 떠오르는데 일단 95년도 전두환 노태우 재판받을 때 상황은 똑같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자마자 그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변호사가 일괄사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예, 똑같아요.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시켜 볼 일은 아니지만 80년 내란 음모는 정치적 탄압이었거든요. 그리고 1년인가 2년을 살고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하는 조건을 석방을 시킵니다. 국내적으로는 사면이 좀 어렵다는 결론하에 국제인권에 호소하고 국제언론에 호소하면서 1년, 2년 정도 있고 망명의 조건으로 나오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야,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유엔이 등장한 것도 희한했는데. 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촛불로 인해서 민주화된 나라라고 보지만 해외에서 보기에는 분단된 조국으로서 정정이 불안하고 정치 집단 간의 정치 권력의 투쟁에 의해서 밀려나서 탄압받고 있는 정치범 코스프레를 시작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망명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망명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랑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 이게 독재자잖아요. 국민들의 그 혁명에 의해서 무너진 독재자고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서 그걸 주선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런 망명을 주선을 해줄까? 대통령이 망명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나라 망신이고 나라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설사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건 당장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legally enforceable international convention. 저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교민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또 그 핵심에 서 있는 게 이제 김평우 변호사잖아요. 그 탄핵 때 김평우가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죠. 그렇죠. 그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니까 그 로드니 딕슨인가? 예, 로드니 딕슨.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거든요. 그 예. 사설에서 슬쩍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뭔가 좀 돈이 딴 데서 나오지 않고는 가능하겠느냐라고 예. 하면서 뭐라고 슬쩍 언급을 했냐면은 박근혜, 최순실 경제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뭐냐면은 아니 누가 수임했는지 밝힐 수 있잖아요. 김평호 씨가 무슨 자기 뭐 목숨 들여 할 사람이야. 그거 아니잖아. 자기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누굴까라는 여기서 거예요. 비슷한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정유라가 독일에서 덴마크로 피신하고 났을 때, 그래갖고 덴마크 경찰에 구금됐을 때, 그때 변호사가 누가 나타납니까? 영국 변호사가 나타나잖아요. 진짜 비싼 변호사. 최순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구속 그게 재발부됐을 때라고 네. 했을 때 갑자기 최순실 변호인단이 막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 이게 뭐야, 원비어랑 비교해가지고 나 인권 탄압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그래서 거더란 지금 말이죠. 두 명은 동시에 이 MH 그룹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유럽 쪽에 보이지 않고 있었던 최순실이 통제하고 있었던, 관리하고 있었던, 관장하고 있었던 이 팀들하고 연결됐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MH 그룹의 그 대표라고 하는 여성 변호사가 이제 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허술하고 허접하다 논리의 구성이 이 업계에서 일종의 바람몰이 내지는 바람잡이를 하는 떴다방. 예 그런 곳이 아닌가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드는 실제로 거예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어떤 곳입니까? 로드니 딕슨이라는 사람은 네. 그 사람은 자기 홈페이지가 다 있고 어떤 사건 맡았고 프레스부터 쫙 제대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갖고 있는데 MH 그룹이라는 데 딱 가잖아요. 그냥 글만 4개만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다피 아들 건 하나 올라와 있고 나머지 8월부터는 그 박근혜 세 건이 다 건만 세 박근혜 건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무슨 그룹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번 사건을 위해서. 그다음에 실제 수임한 건 그 로드니 딕슨이죠. 그거 있고. 제가 보되 장담할 때 이건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이건.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이 네, 건 자체가 아니, 무슨 해프닝으로 만약에 뭐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이번 건을 가지고 한번 키워보겠다고 한다면은 네. 그런데 맡길 리가 없지요. 사실 이번에 이제 인권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차가운 바닥에 너무 이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이렇게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또 신문을 깔았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이건 10배 이상 넓은 곳이다. 뭐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내용들 보면. 노회찬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슈 무리도 하고 잘했는데 또 그분이 무상급식 받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현실감이 좀 떨어져요. 왜요? 왜냐하면 신문지 깔고 아니 좀 넓게 깔았어요. 이게 더 그거보다 더 좁아. 예, 그게 넓은 겁니다. 감옥 지금 이게 MH 그룹에서 이 사람들이 뭘 들고 나가는가 하면 이제 국제 기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말한 선진국 기준에 좀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른바 만델라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델라 규칙의 몇 개 항목들을 그대로 너희들 지켜라 국제 기준. 그 국제 기준에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인권 침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유엔에서는 보통 한 2평 정도, 약간 2.2를 좀 넘는 평방미터가 1인당 기준인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1.06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제곱미터거든요. 일반 재소재 10평인데 여기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들은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라고 했더니 뭐 여기저기서 얻었다. 그럼 확인해봤느냐? 확인한 적은 없고 그 한국 정부의 공식 민원을 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서 한 걸 그렇죠. 그냥 떠들어댄 거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대. 침대는 원래 거기 규정이 있거든. 침대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뭐냐? 문화적 차이잖아요. 일본 다다미 봤으면 그렇죠. 기절했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는 사실 침대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서 자는 온돌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 시설도 난 밑에 깔려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온돌로. 네. 침대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침대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요. 침대를 놓으면요. 이 재수자들이 분해를 합니다. 흉기가 돼요, 그게. 나이론 끈 같은 경우도 못 넣어요. 왜냐하면 자해의 도구가 됩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규칙과 규정이 내규, 뭐 시행 지침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저는 침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현실에서 가장 큰 상실감은 이제 권력의 상실인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자신이 받았던 매우 특별한 대우, 특수한 신분이라는 것, 이걸 잃었다는 거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법정에 나가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늘 개개인의 의원하고의 스킨십이나 접촉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국민들이 인기가 있고 국민들이 나를 환호를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그냥 따라오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대신에 대중하고의 스킨십이라든가 대중의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지금 법정에 있을 때 처음에는 뭐 방청객이 그렇게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라는 것과 또는 이 MH그룹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옛날에 박근혜의 그 입지를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자진 탈당은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유한국당은 출당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대표로서는 지금 출당을 시켜야지 자신이 이제 존재가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이 국민의당하고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그 의원하고도 뭔가가 왔다 갔다 물밑 접촉이 있고 여론조사까지 했고 바른정당에서 반이라도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런 그 반이라도 갖고 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박근혜에 대한 청산이죠. 그건 출당인 거죠. 그래야지 명분을 만들어주고 데려오기 위해서. 예. 네.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 자유한국당은 원래 박근혜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로 모아가지고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색깔을 지우고 여기서 홍준표 당으로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정적인 게 박근혜 지우기라는 게 이제 어차피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 끌어오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다음 지방선거나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자기가 뭐랄까 그 공천권 같은 걸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가 되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 청산이 필요한 거죠. 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좀 초조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했을 때의 여론조사를 비공개로 돌려본 거예요. 둘이 합했을 때 20% 가까이 나와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하게 되면 또 한 23% 좀 더 높게 나옵니다. 이러다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더 먼저 합종연행을 해버리면 네.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겠구나라고 하는 초조함의 발로 아니었겠나.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이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또 내년 선거에서 네.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한국당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들은 미워도 한국당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우리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 바른정당을 빨리 안고 가야 된다. 늦으면 늦을수록 계속 안 된다. 이게 뭐냐? 일단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있어요. 새로운 당대표가 유승민 당대표가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권을 잡습니다. 그러면 당대당 통합이나 이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때 그 순간 그리고 유승민 이제 새로 신임 대표가 뭐 명분과 치고 나갔을 때 밑에 있는 의원들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11월 13일과 국감 끝난 이후에 그 사이에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남 보령의 김태우 의원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뭐 이제 90점인데 친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서운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친박에 그 지도자가 예를 들어 친박이 90점이 이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무슨 친박이 군인 스스로가 이런 당적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역시 이제 그 충청도 네. 쪽에 그 정서를 그분의 발언을 보니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뭐 너무 가슴 아프고 그렇긴 하지만서도 이제는 출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태흠 의원이 이제 원래 이제 친박으로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충청도 앞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 어머님도 충청도 분이긴 한데 또 충청도 분들이 변할 때는 또 싹 변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충청도인데. 아니 제가 동네 입장으로서 보자면 네.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입장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네. 저는 백허그는 이제 밥할 때 주로 뒤에서 하고요. 출근할 때는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예산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1년 집행 예산이 2조 원인데 노복 해봐야 30억이고요. 청년교당 해봐야 100억. 극히 소액이에요. 사실 전체 예산에 비춰보면. 이거 시장님 돈도 아니고 남경필 지사와 청년복지 정책을 두고 엄청나게 뜨거운 공방을 하고 계신데 여성 편은 누가 더 많은가요? 원래는 남지사님이 당연히 많죠.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더 많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첫 단추가 될 공수처 신설의 법무부 발표안이 논란입니다. 애초 이 슈퍼공수처에 대해서 이처럼 다이어트안이 나온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그 공수처는 정말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이제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의 여론이죠.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진경준 게이트의 경우는 친구끼리는 그렇게 뭐 120억씩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홍만표 사건이라든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끼리끼리의 그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론화된 게 사실 공수처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처럼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절대 권력이나 마찬가지인 검사들에게 공수처가 생긴다. 이거는 아주 깨름직하고 그다음에 어떤 점에서는 검사들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 공정사회는 사실은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네. 사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볼 때 이런 뭐 비리 공직자들을 이렇게 걸러내거나 아주 엄하게 징벌을 하는 그런 나라들일수록 이 우리나라와 같은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갖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사회가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한 거예요. 왜? 공정하고 깨끗해가지고 청렴해졌으니까 네. 부정부패가 없으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청와대의 우려도 알겠고 국회의 이 검사 출신 의원들의 우려도 알겠어요. 근데 그 우려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 반듯하지 못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면 뭔 소리예요? 당당하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오죽하면 이런 게 또 있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교 문화권이 굉장히 이제 인간관계에 의해서 친밀성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사회적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한 부패 고리에 말려들 수가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패행위 방지국, 이제 홍콩의 염정공사 같은 경우가 그런 강력한 반부패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도 청렴도 1위인 싱가포르, 또 홍콩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는 사실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과거에는 굉장히 혼탁했었습니다. 싱가포르 나라는 중국계가 한 90% 차지하고 이제 나머지가 인도계, 말레이계가 있는데 굉장히 그 중국인 특유의 관시 관계에 의해서 그런 게 많았었는데 리კვ안유 수상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른바 부패행위 방지국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엄정하게 정말 너무 가혹할 정도의 비리를 쳐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싱가포르 저렇게 깨끗하게 된 것이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수처가 들여다볼 수 있는 안을 시야를 전체 360도 있던 것을 한 10도 정도로 좁혀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래는 50명 검사 50명 미만이었었는데 이번에 25명 미만으로 했어요. 절반이죠. 근데 25명은요. 이번에 박영수 특검 수준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물론 크긴 하지만 하나의 사안을 갖고 수사를 하는데 100일 동안 쩔쩔맸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 25명 법무부안은 25명이면서 3개 팀으로 나눕니다. 팀장 하나에다 팀원 6명이에요. 그럼 3팀이 돌아가거든요. 3팀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한 다음에 사건이 딱 하나 잡히면은 그중에 또 2-3명은 공소유지에 참여를 해야 돼요. 재판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25개 팀 그다음에 수사 인력 한 50명 중고해봐야 그냥 상설특검 정도고 박용수 정도도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박용수 때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논양 밤새웠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임기가 그 기존에는 검사들이 검찰을 그만두고 공수처로 가는 겁니다. 네. 이 사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기존에는 임기 6년에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로 가면 사명감을 갖고 평생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거는 3년 임기에 3번까지 할 수 9년이에요. 그럼 검사들이 검찰에 있으면 평생 직장인데 여기 갖다 9년 있은 다음에
더 이상 공수처 검사를 못해요? 그럼 검찰로 돌아오지도 못해? 옷 벗고 변호사 돼야 됩니다. 여기에 지원했고 갈 유능한 검사들이 없는 거죠. 퀄리티도 떨어지죠.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번에 수사 대상을 다 털어버렸어요. 은행 금융 관련 비리의 핵심인 금감원 간부들 다 뺐습니다. 제외했어요. 그다음 군 장성 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 그 착 빼면서 군인도 빼준 빼고 거예요. 빼주면서 그래서 약간 이거 뭐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거예요. 야, 솔직히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빼줄 테니까 그러니까, 빼고 너희들 다 빼줄 좋은 게 테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지. 검찰 입장에서 뭐야. 이족도 군인도 빼주고 금감원도 금방 빼고, 빼주면서 1급. 비난이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그다음 고위공직자 중에서 정무직만 놓습니다. 정무직은 장차관이거든요. 근데 장차관은요. 왔다가 1, 2년, 2, 3년 있다 가기 때문에 장차관 있고 그 밑에 이 검은 먹이 사슬은 1급, 2급 공무원들이 토착형 비리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 다 뺐습니다. 수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대상으로 뺐고 검사들은 이렇게 돼 있어. 또 자기들 수사하는 것을 보통 이제 이게 먼저 법안에는 검사들 다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검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존 아닌데 이번에 법무부안에서는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공수처를 만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치 권력으로부터 해방 뭐 이런 거 있지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뭐 진경준 검사장이 친구 넥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건 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훨씬 전의 이야기니까. 그 전에 직무와 그 관련성 있기 전에 이미 제보가 들어와요. 재산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근데 감찰국에서 수사라고 무혐의로 그러니까. 끝나지. 그러니까 이제 돈이 예를 들어서 많다라고만 이제 인정을 했었죠. 예. 그런 경우에 일반인 같으면은 세게 조사를 받고 속지은 말로 다른 것까지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검찰에서 조사하다 보면 검사장인데 만약 이 검사장이 사회적 물리를 일으킨 정도의 큰 범죄가 드러나면 검찰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충 덮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런 것을 우려해서 공수처를 만든 배경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빼버리니까 검찰이 결국은 직무와 관련된 애매한 이야기예요, 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축소한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검찰 권력이 왜 쌓냐면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246조에 따라서 기소 독점주의와 우리는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기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검찰만이 어떤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법정에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만이 또 기소 편의주의는 뭐냐면 검찰만이 이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지 아닐 수 있는 자기의 검찰 편의에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권한인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지탄을 받고 문제를 많이 따도 검찰이 눈 딱 감아버리고 아니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나온 게 공수처죠. 예, 지금 공수처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1996년에 참여연대에서 먼저 입법 청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96년이요? 그러니까 21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계속 얘기가 됐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 안도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죠. 일단은 저 법무검찰개혁위에 그 권고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자체 개혁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 의원들의 또 입법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겨졌는데요. 애초 공수처를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건부 찬성 카드를 제시했어요. 야당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동의하는 방향을 지금 카드로 낸 거죠. 이번에 이제 박용수 특검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박용수 특검의 상황은 비상 상황이었죠. 여야가 합의한 안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합의한 안이. 앞으로 예. 택도 없는 사람 올리지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죠. 시대가.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도 있고. 네. 권력은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의 권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럼요. 그럼 권력을 누가 주느냐? 국민이 주는 거예요. 그럼 국민은 누가 대의하느냐? 국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뽑아가지고 권력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또 국회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좀 타협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거 궤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물 건너가게 되면 사실 지금이 가장 혹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좀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하는 부분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수사 범위. 좀 전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수사 범위잖아요. 예. 핵심들 다 빼놓은 거. 이거 지금
이걸 갖다 줄이자라고 주장하는 건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공수처의 규모 이걸 좀 축소가 됐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세 번째 그 독립성 문제 이걸 얘기하는 정치적인 건지. 이유가 제일 그러니까 크죠. 독립적인 정치적인 중립을 그렇다면은 사실 네. 수사범위나 공수처의 규모 이거 부분은 조정해가지고 원래 권고한 대로 가능해요. 가능하게 그래서 하고 사실 이 독립성 부분만 아주 철저하게 자유한국당도 그냥 반대하는 거 철저하게 아니에요? 해서 합의를 보면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아마 그렇게 제안을 그렇죠. 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권성동 그러니까 의원이. 반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것을 하면서 한다면? 뭐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되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이란 표현보다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권력의 정당성을 야당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권한행사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국회 권력이 국민을 대신하지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의 권력을 능가하는 권력은 없는 거예요. 참 유감스럽지만은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네. 정말 부패를 얼만큼 깨끗이 몰아낼 의지가 있느냐, 이게 아마 공수처의 설치 네. 이 문제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거예요. 전 작가님은 공수처장이 어느 정도 위상을 처리하면 딱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성이에요. 그러면은 독립성을 가지려면 강한 또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고. 대통령이 뭐라고 그렇죠. 해도 그리고 또 권력의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공수처가 정말 봐주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를 우리가 출범을 시킬 때 이게 그냥 옥상 옥이고 검찰에 또 하나의 대코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안 이렇게 되면 되죠.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장관급 이상의 그다음에 그 징벌이나 처벌에 있어서의 확실하게 네. 공수처에서의 그 권한 이걸 줘야 된다고 봐요. 옥상옥 전용. 그건 안 돼. 이게 그- 자 대한민국 수사기관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데가 어디입니까? 검찰? 검찰총장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힘이 세냐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수사 지휘권이거든요. 역대 수사 지휘권을 지난번에 천정배 장관이 행사했다가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공수처장도 독립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 일단 장관 지위를 가져야 되고 이쪽 저쪽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다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우리나라 이제 검찰총장이 임기제하면서 2년 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채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중간에 이 사정 저 사정으로 다 그만뒀습니다. 뭔 수사만 하려면 그렇죠. 또 뭐 외풍에 뭐 검찰 내부의 문제라든지 또 검찰 내부의 반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외부의 압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공수처장의 그 역할과 직위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뭐 장관급 뭐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현재 끝나고 난 다음에 네. 현재 임기 3년이잖아요. 예, 임기 3년. 임기 3년 단임제죠. 이후에 공수처장 때 역할을 가지고 새로운 자료를 노린다 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공수처장은 사실 명예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헌신한 공직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발판으로 하나 업그레이드 하겠다. 또 올라가겠다. 그래서 저는 그 조항 뭐 이러한 공직에는 갈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선출직도 전 넣어야 된다고 봐요. 선출직 넣어야 되고 그다음 로펌 가는 것도 막아야 그러니까 돼요. 선출직을 만약에 넣지 않을 경우에 공수처장 때 수사 오버하기 할 수 있습니다. 스타 검사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나오니 도의사 나오니 대통령 나오니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가 마지막 봉사의 자리로 생각할 수 있게 그런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옳은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올해 안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외부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지켜봅시다. 좋았어. 네트 좋았어. 최근 흥하고 있는 영화 범죄의 도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배우 마동석 씨가 불의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사이다 같은 액션이 인상 깊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민을 위한 사이다 같은 시정 운영으로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모시는데 뭐 우리가 많은 노력도 했고 이 사이다 같은 분, 자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저도 처음 뵀는데. 아 그래요? 처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지혜. 반갑습니다. 워낙 많이 봤을 때는 아주 가까운 사람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너 친구죠. 그래? 친구. 아 그래요? 내가 몰랐어요. 숨겨놓은 우리 부분.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전혀 감사합니다. 텍사이다 시장님, 국민 머슴에서 삼식이 국민 밉상 남편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이재명 성남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갑자기 삼식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그 삼식이는 아닙니다. 아, 네. 네. 어디만 나오시면 시청률이 이렇게 잘 나오고. 진짜요? 예. 요즘 뭐 방송가에서 아주 핫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늦었지만 어떻게 나오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전 사실 우리 전 의원님 보면 무서워요. 뭐예요? 아니 뭐 저한테 저기 잘못한 일을 하셨나 봐요. 없지 뭐. 그전 의원님 구면이세요? 그럼요. 우리 대선 때 후보 토론 때 우리 패널이 그전에는 모르셨던 사이시고 네. 안 만났어요. 아니 뭐 그래도 일방적으로 알았죠. 네. 아니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 네. 자, 이재명 시장님 하면 우리 전 작가님의 독설, 진 교수님의 센스, 안 원장님의 논리, 봉도사님의 슈퍼 깔때기까지 합친 캐릭터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안 원장님의 논리? 예. 아니, 제가 저 중에 보니까 예. 깔때기는 아주 제가 100% 동의하겠어요. 깔때기. 네네. 모든 관심은 나에게로. 예, 제 논리 또는 센스 이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독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시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독설은 그래서 저하고 안 닮으셨어요 어쨌든. 아니에요. 어쨌든 줄긋기 안 돼요. 아, 왜 무서워하시는지 알겠네요. 자, 외부자들을 찾은 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날카롭게 파고들어보는 Yes or No. 지금부터 남 MC. 네. 희석이에요, 경필아니. 네. 마음을 많이 쓰고 예,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남 MC가 드리는 질문에 Yes or No로 답을 해주시면 갑자기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확 올라오네. 네. 자, 문제를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연습 문제. 네. 자, 연습 문제. 저녁은 예쁘다. 하나, 둘, 셋.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노로 간주합니다. 네네. 이러면 노로 좀 간주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된다. 자, 다시 연습 문제. 전혁 의원님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네. 아니 뭘 생각을 혹시 구분하는 거죠? 답변 간단하게 뭐가 진짜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답이 나오는 그죠? 네. 우리 의원님은 다른 걸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만큼 매력적이에요 제가. 치명적이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시장님의 이 두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머뭇거리세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Yes or No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사용 설명서 Yes or No. 예능 출연 후 연예인병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오늘 아침에도 아내에게 백허그를 하고 나왔다. 하나, 둘, 셋. 백허그가 아니라 앞으로였는데? 그럼 놉니다. 나는 차기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마음이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나는 차기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마음이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잠깐만. 기자님들 지금 벌써 노트북 여셨어요. 생각이 있다고 했지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설명은 좀 있다. 정확하게. 자, 문제 아이디어는 드립니다. 저기 사이다 같이 얘기를 해야죠. 네, 문제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점수는 90점 이상이다. 하나, 둘, 셋.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스. 사실 외부자들의 다소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누군지 묻지 말아주세요. 안 물어요.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아니, 그러고 안 묻기로 했잖아요. 예스 해야죠. 자, 문제를 지금 드렸는데. 무서워. 답변을 아니 나 주셨습니다. 정말 저기 무서운 여자 아니고 정말 아니요. 착한 여자인데 왜 아니요, 이러시지? 우리 퇴근하자. 자, 네, 이재명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이후에 너무 많은 관심들이 있다는 걸 또 아시죠? 예전에 유명했던 거랑은 좀 다른 분위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이제 아는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저 사람 뭐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면 요즘은 막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좀 약간 연예인병이 조금 걸렸다. 근데 사실 제 참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증상이 어떤 증상이 증상이에요? 나타난 거예요? 자꾸 화면에 내가 나오나 안 나오나 검색. 진짜 심하시게 걸렸네요.
시청률 혹시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내가 나왔던 거. 다 찾아봤죠. 컴퓨터 앉자마자 포털에서 내 이름 그건 원래 했던 거고. 그건 원래 하던 거고. 예, 두 번째, 오늘 아침에도 아내에게 백허그를 하고 나왔냐는 질문에 앞으로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백허그는 이제 밥할 때 주로 뒤에서 하고요. 출근할 때는 앞으로. 정면으로. 저 안 원장님, 네. 백허그 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전 방송에 출연하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앉는 거는. 그거야 뭐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방송 출연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안현님의 논리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럴 때 지적해야지. 나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매일 합니다. 방송 때가 아니고 원래. 믿고 싶어요. 백허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어머, 이게 이렇게 들어오시는구나. 아니 남현 씨 이름 바꿨다며 남경필. 그래요. 나는 차기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마음이 있다에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자, 뭐 마음이 없겠느냐? 네. 근데 이걸 이제 아직도 시정을 해야 될 시간이 뭐 8개월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콩밭에 가야 있다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논쟁이 주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정이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성남시는 경기도 안에 있는 데니까 그렇습니다. 네. 확실하게 그렇죠. 네. 말씀을 하셔도 뭐 되죠. 그거는 성남 시민들도 뭐 응원하실 분도 많으시고. 뭐 대체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아,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대선에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성남시장에서 서울시장으로 직진을 해도 참 됐을 뻔한데 박원순 시장님이 계셔가지고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서울시로 가는 게 직진이 아니라 우회라고 생각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흐름에 순응하고 대의에 맞게. 제가 뭐 경기도에 있었으니까 경기도 시정과 도정은 원래 또 관련도 있고요. 그런데 좀 더 뭐 더 좋은 자리다라고 해서 옮기는 것 자체를 저는 선호하지 않고 두 번째는 저는 뭐 서울과 경기를 비교했을 때 서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좋은 자리보다는 제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곳, 또 제가 네. 잘할 수 있는 곳 네. 뭐 이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네. 정치인이나 행정가라면 사실은 경기도지사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를 했던 분들이 참 정치적으로 안 풀렸어요. 그런 거 같은 거는 개의치 않으세요? 보통은 뭐 대선 가도의 무덤이다 이렇게 보통 네. 얘기하죠. 네. 뭐 크기는 한데 가까운 것 같지도 못하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중에 한 명 성공했어요. 네. 결국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뭘 하고자 하는 얘기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시장 말고 이제 다른 분들 이번 대선 나왔던 분들하고 의견 교환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장을 광역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은 이제 우리가 하면서도 자조적으로 그러거든요. 갖고 있는 힘은 보좌관 힘밖에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훈수 두는 직업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 연락 왔을 때도 그러고 이제 뭐 또 다른 분 연락 왔을 때도 그러고 직접 들어가서 전체를 보는 시야를 키우는 점이 있어 저는 박 시장한테는 아주 대놓고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많이 도움될 것이라고 몇 차례를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뛰었던 분들 공교롭게도 또 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요. 내가 만약 그 서울시장이나 충남지사나 성남시장이나 이렇게 했었으면 나 같으면 국회의원에 나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는 국회의원 쪽으로 틀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정에 관한 경험이 있는 게 좋죠.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아직도 엄청 젊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예요. 사실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지역 자치단체장은 지역 대표성밖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지역 대표성밖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손을 자꾸 나한테 이제 평소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도지사보다 국회의원을 하시는 게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의도에 가서 그 허허벌판에서 그 하이에나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정말 초선 의원으로서 고군분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대선에 지난번에 어쨌든 당의 경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은 국회에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며 나홀로 헌법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국적인 아젠다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영역을 어떻게 넓혀야 되는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제가 사실 이번 대선 경선을 이제 뛰게 된 거는 제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역할 분담을 한 측면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란 이제 팀 플레이인데 당시 문재인 후보 혼자 사실상 뭐 결정되다시피 보여지는 상태에서는 사실 본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 팀원으로서 경기에 참여한 측면이 좀 강하고, 물론 뭐 잠깐 이렇게 뭐 지지율도 오르고 그래서 막 야 이거 진짜 혹시 뭐 이런 생각하다가 약간 오버해서 비난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결국 제가 되돌아 보니까요, 제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저는 도지사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그 단지 도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근데 이 도구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역할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또 세상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요소, 이런 걸 고려해보고 판단한 결과는 역시 뭐 국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다음 순위 아니겠느냐. 네. 뭐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외부자들과 이재명 시장의 공통점을 우리 진 교수님이 발견했죠. 예, 제 블랙리스트 3관왕 그랜드슬램을 달성. 축하드립니다. 벌써요. 네, 내가 기억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특신이 됐냐면은 그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드러난 걸 보면 그 배후에 이제 국정원도 있고 다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집중적으로 당하셨죠. 그러니까 아니 시장님이 당하는 걸 보고 분들이었죠. 내가 약간 어머 사격을 했어요 그때. 고맙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다 또 같이 맞고. 특친도 됐던 거죠. 그 같이 또 얻어맞기도 했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지자체장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자기 체면을 차린다고 점잔을 하나 떨어야죠. 점잔을 떨고 뭐 나오면 막 정치적으로 완고고법을 쓰거나 막 이런 건데 저보다 더 하시더라고 막 통쾌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리언으로서 굉장히 수준이 좋아요. 최근 밝힌 MB 정권의 이재명 퇴출 대책이라는 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2010년에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봄에 청와대에서 이제 임태희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갔죠. 성남 계시던 분이신데 이제 3개월 동안 성남시를 이제 뭐 행안부, 청와대, 뭐 경기도 이런 데서 내사를 해가지고 4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임태희 실장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 해요. 이제 보도는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쫓는 방법은 주민 소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다가 포기했다. 그 내용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죠, 저희는. 근데 실제로 그때쯤에 2011년 초가 되니까 주민 소환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본부도 만들어지고 뭐 그 다음에 또 바로 벌어진 게 이제 저에 대한 종북물이죠. 청소 용역 회사에 일거리를 줬는데 그 회사에 민노당 당원이 2명 있다. 70명 중에 2명 들어있다. 그러니까 종북의 자금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한 번 그 일이 있었고요. 선거 한 1년 전쯤 되니까 뭐 성남에서 종북 척결 운동복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야탐역, 뭐 모란역에 집회를 한 거예요. 특보도 내고 막 이러면서 트위터로도 막 날리고 네, 뭐, 인터넷에 올리고 호배에 뿌리고 뭐 난리였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그 내용에 들어있어요. 나름 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집중적으로 사격을 그냥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살아나신 거 보고 참 대단하세요. 맷집은. 그 덕에 살았죠, 사실은. 제가 만약에 공격받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한 그 이름 없는 기초단체장이 돼서 3선 되냐 마냐 막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제 정치 인생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전영욱 의원님이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하고요. 저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안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라니까. 왜 손을 만져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죠. 부당한 공격을 하면 원래 자연의 이치입니다. 과도하게 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는데 제가 그 반작용을 잘 활용한 사람이죠. 그렇죠. 제가 그러니. 그때 이제
10년이죠. 그 지방선거에서 이제 야권이 약진을 하면서 최문순 도지사, 그다음 안희정 도지사, 그다음에 송영길, 그다음에 이제 2011년에는 이제 박원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한테 형태를 딱 잡았고 예를 들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든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불신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든지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히 야권 출신들 단체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정책을 세팅을 해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공격하는. 옛날에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2006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 한나라당의 오세훈 시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자세히 기억해보면 오세훈 시장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책 갖고 그렇게 싸웠던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무상급식 갖고 하고 그랬었는데 한 단체장을 딱 찍어서 퇴출시키자. 그리고 집요하게 어떠한 정책적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공격하거나 이런 일들은 특별히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하에서 했느냐 잘 모릅니다. 했을 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 현 정권과 그 당시 상황은 현 정권은 국정원차를 깠다는 거하고 그 당시 국정원차를 까지 않았다는 거.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까지 않았다는 깐다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공개했다 안 했다 뭐 까했다 안 원장 말 들어보면은 뭐 그러면 지금 박근혜하고 이명박 정권이 훨씬 더 쿨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게. 추정에 의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진영을 모르는 거지. 그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박원순 시장 제안문건에서 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었는지 예를 들어 그 성남시 앞에서 갑자기 이상한 급조된 단체들이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뭐 온라인에 뿌려대고 트위터로 활동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지 지금 나타난 이런 방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팩트를 갖고 오시면은 저는 그것도 적폐니까 청산해야 된다고 봐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과거 정권에서도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정도의 문제죠. 사실은 뭐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적 행위까지 나아간 게 문제죠. 그냥 파악해서 아는 거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범죄적 방법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건 다른 거죠. 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문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죠. 제가 직업이 변호사이고 나름 그 이전에 이제 시민운동을 통해서 좀 단련된 게 있어서 제가 결론을 하나 냈습니다. 내가 불법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최대 피해라고 해봐야 시장을 그만두는 정도다. 다음 선거에 떨어지는 정도. 제가 공장 노동자 출신인데 시장 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출세했고 많은 걸 얻었으니 다시 안 돼도 여한이 없겠다.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옆에서 보시기에도 참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한 개도 그냥 안 넘어가고 다 반격하고 행동하고 또 싸우고 저는 이것 자체가 저는 정치라기보다는 운동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죠. 안티가 많아져야 표현이 많아집니다. 내가 공격을 많이 당할수록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즉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종적으로는 사필귀정. 포연이 그치면 실상이 드러난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때문에 나쁜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되게 즐거워요. 오히려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억울한데 기회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죠, 오히려.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물론이죠. 그러지 않은 세상이 돼야죠. 아니 이재명 시장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치인 중에. 책도 읽고 그동안의 발언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가진 게 많고 그렇게 소년 공원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변호사도 되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시장이 됐다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코리안 드림이 가능하다는 거. 자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성장해야 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를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데 지금 지나치게 공격적인 거예요. 남이 공격을 하면 난 더 클 수 있다. 아니, 과거에 그랬다고. 아니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고치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글쎄 우리나라의 성남 시민도 그렇고 경기도민도 그렇고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을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이 다르더라도 서서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이제 정확한 분석이 좀 알겠습니다. 있었으면. 나중에 따로 한번 분석해 주세요. 아니요, 됐어요. 가격이 비싸요. 시간당 가격이.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박원순 시장의 MB 고소에 최성 고양시장도 합류했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신적폐 저지 특위를 구성해서 정치보복이다. 그래서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을 한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문제 많이 삼았던 게 뭐냐면 제1롯데월드이겠습니다. 공군도 반대하는 거를 비행기 활주로 각도를 바꿔서 허가를 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은 못 막았죠. 이것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 직권남용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강요한 거거든요. 오죽하면 참모총장이 사퇴까지 했을까 싶은데 근데 그런 것들 더하기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제 국가기관 선거 개입 행위 이건 뭐 헌정 파괴 행위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엄청난 규모의 예산 낭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예산 낭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책적 실패니까 오케이 뭐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만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사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그 우리 권리거든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관여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통령도 법 앞에서 모든 사람과 평등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 교수님 말씀이 옳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산 낭비라는 것과 그다음에 사법적인 그 침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같아요. 출생이 같아요.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왜? 부정부패와 비리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네트워크가 작용한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 낭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가가 그거를 들이파면은 많은 적폐를 청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가까이 있었던 그 지금 뭐 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원세훈 원장에 대한 평가는 그 혹독하잖아요. 자, 국정원도 안보의 핵입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버금가는 안보의 핵이 뭐냐면 군 기무사와 우리 그냥 정보 전쟁 아니에요. 21세기는 기무사와 또 기무사가 북한이 사이버 테러 공격을 하니까 2010년도에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기무사도 그렇고 사이버 사령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고유의 본연의 업무를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오로지 국내 정치적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온 힘을 쏟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자꾸 헌정질서 위배라고 하냐면 2007년도에 진보 진영이 지금 보수 괴멸하듯이 완전 괴멸했거든요. 네. 그럼 보수 정권 들어서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때 퇴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강의 물은 왼쪽 뚝과 오른쪽 뚝을 때리면서 흘러갑니다 그랬어요. 왼쪽으로도 갔다 오른쪽으로도 갔다 하면서 강뚝은 자기 길을 찾아서 간다 이 얘기를 하면서 퇴임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에 며칠 전에도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했죠. 블랙리스트 만들었죠. 사진 합성했죠. 그리고 기무사도 여기 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직 기자들이 야 이것까지 나오면 어떻게 할까라고 싶은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2010년도에 이탈리아 해킹 해킹 툴을 샀잖아요. 네. 그럼 이 해킹 툴을 갖고 뭐를 했냐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기자들의 추정은 이 해킹 프로그램을 갖고 국내 전방위적으로 다 해킹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까지 나오면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 봅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자백을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이 정파적 이해에 휩쓸렸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사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범죄적 행위가 적발되는 게 아니고 이걸 공개하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만델라 대통령이 주장했던 화해와 용서에 관한 이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한쪽은 도망가고 한쪽은 추적을 하잖아요. 자, 원세훈 원장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 친이계에서 원세훈 아는 사람들은 전 독자적인 작품 아닙니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이 나오고 나는 대통령 지시사항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피해갈 겁니까?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양쪽 다 불행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기소할 것이냐 아니면 기소 전에 이제 수사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하는 거잖아요. 이제 단서들이 나오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 수사를 피해서는 안 되겠죠. 뭐 피할 권리를 줘서도 안 되겠고 이런 점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비난의 여지를 감수하고도 어쨌든 국민의 권리,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 질서를 또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사례들에 대해서는 꼭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광주 5.18 광주 항쟁에 관한 자료들도 새롭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안매장 사실이라든지 헬리콥터라든가 헬리콥터 사격이라든지 뭐 이런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한번 했더라면 지금 와서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규명이 안 되면 또 세월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자칫 보수 측에서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정리 문제도 지금 이 사실은 분열이 좀 있는데 거기다가 MB 정부까지 했을 경우에 저는 참 부담돼요. 그 반발과 진짜 이 혼란은 또 이름만 할 수 없을 텐데요. 부담되지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는 덮어왔죠. 이제 덮은 게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하게 했죠. 적폐청산이 돼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보수 그래서 하는 정당의 길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더 씌워진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스스로도 이제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것이 지금 보복 뭐 대책위를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저는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할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급격한 발전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왕 적폐청산을 했으면은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보수가 그동안 사실 과도하게 기득권에 집착하고 개혁과 혁신에 게을렀던 거, 이번 기회에 사실 보수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 바뀐 측에서 본인들의 정치 철학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 여기에서 이 과정이 한 단계 홍역을 치르면서 그 다음 단계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연될 경우에 대한민국이 찢어집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죠.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미래를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일부 보수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거는 아예 보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구나. 보수는 탐욕스럽고 보수는 거짓말하고 보수는 부정부패에 앞장서고 이런 사람으로서 보수의 이미지를 이제 더 씌운다는 그런 어떤 이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수의 가치 중에서 또 지금의 정부가 받아들여야 될 훌륭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진보의 아주 그 큰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에 보수의 또 장점은 뭐냐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이 두 가지의 가치는 공존해야 되는 거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건데 이 적대적인 이 양상으로 간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걸 예를 들면 진보의 보수에 대한 반격이다, 공격이다, 뭐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부정과 정의의 문제이거든요. 부정의 요소를 제거해야죠. 깨끗한 판에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다른 길, 틀린 길이 아니라 다른 길들을 가는 거 아닙니까? 보수층의 이제 위기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보수층에서 냈던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하고 그다음 뇌물 받아가지고 감옥 살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은 업적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데 막판에 그 IMF 때문에 완전히 나라 경제를 갖다 망가뜨린 대통령으로 이미지 굳어졌단 말이죠. 그럼 딱 둘이 남아요. 박근혜하고 이명박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단 말이죠. 근데 나 지금 남은 게 지금 이명박이에요. 여기까지 딱 쳐보면 그러니까 보수층의 입장에서 자기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감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 거죠. 이재명 시장 하면 또 복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성남시를 불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좀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저렇게 퍼주다가 남는 게 뭐가 있겠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오해인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를 새로이 설정하거나 증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도 다 정부 승인을 받아요. 일정액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밀린 세금 받는 게 최고예요. 그냥 아무리 커져도 제한이 있는 거죠. 빚을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못 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성남하면은 유명했던 게 초호화 시청 만들었고 빚 많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는 보관하고 있던 돈을 써버린 거예요. 판교 특별회계라고 하는데 5,400억 보관되고 있던 거를 다 빼다가 그냥 써버린 거였는데 그 외에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빚을 낼 길은 없죠. 우리 성남시는 사실 뭐 드러나는 복지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빨리 들어준다. 아이 키우기 좋아서 엄마들이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한다. 맞다.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재명의 퍼퓰리즘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네, 저는 뭐 포퓰리즘 욕해도 저는 별로
불쾌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포퓰리즘을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중학생 교복, 우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년배당 한 100억 정도. 요거를 했는데 이걸 정부가 막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막지 않았으면 조용히 끝났을 거예요. 이걸 막고 제소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예산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행정은 사실은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이제 집행하느냐를 보는 건데 청년들한테 이렇게 100만 원을 줘서 그게 상품권으로 돼서 시장에서 깡을 한다든가 이게 무슨 뭐 공작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또 보수층에서 굉장히 분노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발빠른 행정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촘촘한 행정을 하느냐, 네네. 깔끔하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그 얘기 중요해요. 들어봤어요. 그 돈 가져가지고 재래시장 가서 쓰는 게 아니라 노래방 가가지고 썼다더라. 재래시장에서 또 깡도 해줬고 실제로 이재명 그런 게 이런 게 있긴 노래방비 있었죠. 내줬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의 아주 미세한 부작용, 네네. 요 부분들을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을 할 때요. 하나의 정책적 효과를 내는 경우하고 두 가지 정책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내는 게 있다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내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100억 정도를 한 개 일령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을 지급해서 이제 청년들이 좀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냥 현금으로 주면 편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지역 화폐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위 상품권으로 준 이유가 있죠.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의 영세 상인들에게만 써라라고 하니까 불편하죠. 대신에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들은 매출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이 지역 경제 순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에 불편한 사람들은 이걸 현금으로 바꾸는 활동을 하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하는 그 깡이 누구냐면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주는 거야. 그리고 현금 받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대개는 더 주죠. 그럴 경우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시장에서 할인을 하는 경우도 없다고 제가 단감 못하죠. 있겠죠. 있겠지 뭐. 그럼 예를 들면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지죠. 이만한 성과를 얻는데 부작용이 이만큼 있는 걸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효과를 양가적인 효과를 이제 노린다. 이왕이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이 청년 배당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는 취직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라든가 뭐 청년들의 복지 확대예요. 그렇죠. 청년의 복지 확대인데 우리나라 이 청년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주 슬프고 참담한 현실이 있어요. 자기가 교육은 매우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에 걸맞는 일자리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오바마 대통령도 상원의원 돼갖고서야 자기가 대학교 때 받은 등록금을 다 이제 환원을 했다고 갚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갚는 역할도 반드시 저는 청년들에게 지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역할이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청년들에게도 넘어갈 수 있고 100억밖에 안 된다, 50억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거 시장님 돈도 아니고 성남 시민들 또 벤처기업에서 열심히 밤샌 젊은이들이 낸 세금인 거죠. 낭비라고 보시면 좀 곤란하고요. 아니 저 낭비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가능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권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조차도 못 만들어서 끊임없이 예를 들면 연간 2조 원씩 쓰면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아니 시장님답지 않게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또 작은 정부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상당히 복에 겨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논란이 벌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이재명 시장이 전남 고흥군수다. 전남 장흥군수라면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63.57%가 될 거예요. 재정 자립도가.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C급이 한 39.2%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요. 그리고 현재 전국에 가난하죠. 30% 미만이 115군데예요. 그다음에 자기 공무원들, 기초자치단체 내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 데 수십 군데입니다. 제가 구조적인 얘기를 어렵습니다. 하나 좀 드릴게요. 성남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는 돈이 많아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사실 저렇게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성남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니까 재산세 많이 내죠. 근데 문제는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정부의 지원금이 없어요. 불교부 단체라고 그러죠.
근데 다른 자치단체는 예를 들면 인건비가 조달이 안 될 정도로 나쁜 자치단체면 그걸로 살고 나머지는 인건비 안 주고 사느냐? 그렇진 않아요. 국민들은 내는 국세 중에 일부 20% 가까이 떼어서 전국에 다 채워주죠. 그래서 1인당 집행 예산을 보면 성남시가 오히려 적습니다. 왜 그러면 예산 집행액은 똑같은데 복지 정책을 할 수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꼬리를 달지 말고 줘야 된다. 예산을 예를 들면 우리 전혁 의원님한테 100만 원을 주면서 이런 용도에 쓰고 나는 나머지는 정부에다 반납해라 한 경우하고 우리 안 의원님한테 100만 원을 주면서 아끼면 당신 가지세요 했을 경우에 어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겠습니까? 저라면 저쪽을 당연하죠. 네. 이게 바로 자율권이에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를 들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저런 용도를 다 제정해서 주면 최대한 잘 써야 됩니다. 남으면 돌려줘야 되고 네. 계속 아끼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줄어요. 과하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자치권의 문제죠. 저도 그럼 공감해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준 보조금이 포괄적 보조금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없어서. 현 정부 중앙정부가 보조금 줄 때는 포괄적. 그래서 그에 대해 책임지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방자치제를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정해주고 거기에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문제 있는 거죠. 본질적인 얘기로 되돌아가면 성남시는 예를 들면 1인당 집행 예산이 다른 도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데도 독자적인 예산 집행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면 아끼는 만큼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예산을 계속 저희가 절감을 해왔는데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해본 게 있어요. 하나는 가로등 보수 예산을 제가 일률적으로 25%에서 삭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가로등이 더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로 버텼어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25% 삭감된 상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그 없어요. 원인이 뭐예요, 그럼? 책정된 예산이고 관행적으로 필수 비용이라고 하니까 계속 써왔던 거예요. 보도블록 같은 거. 네. 가로등을 제가 삭감한 예산이 78억입니다. 교복을 예를 들면 중학생 해주는데 30억 들거든요. 고등학교 해주는데 30억. 그 두 가지를 하고도 남는 예산이에요. 지난 국감에서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가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유력한 정책적 차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한 말씀 더. 이재명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위법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위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로 남불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청년 지원 정책이냐 사실상 중소기업 기업에 주는 돈 아니냐. 고용되지 않은 청년들은 전혀 수혜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게 결국 이제 청년 정책 논쟁 때문이었는데 제가 선빵을 날린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갑자기 예산에 대한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예산을 문제 삼았는데 그 이전 단계에 이 예산의 근거가 됐던 청년 배당 조례, 예를 들어 무상 교복 조례, 산후조리 지원 조례 이 3개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어요. 그냥 문제 없다고 넘어갔죠. 그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갑자기 대부분이 제소를 해버린 겁니다. 경기도도 자치단체인데 같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승인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소송까지 내니까 이거는 사실 자치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 관련 법령에도 협의해야 된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의받아라, 승낙받아라가 아니고. 저희가 승낙을 못 받았죠. 박근혜 정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제소한 걸로 알고 있다. 이제 정권 교체됐고 입장도 바뀌었으니까 취소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정부에 무슨 청부를 받아가지고 제소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실례가 아닌가요? 청부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단순하게 좀 짧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고 본인이 도움도 안 되는 경기도에도 도움 안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크게 뭐 유익하지 않은 일들을 사실은 원하지 않는데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이 협의했어요. 제소할 당시. 약간 국회의원분 통해서 서로 손해 아니냐. 이게 서로 우리 발등찍기다. 그 남경필 지사 그 얘기 뭐예요? 1억
그 연금 통장 뭐 이런 얘기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일정 수준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경기도의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인 경우에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를 적립을 하면 똑같은 액수를 경기도가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고 10년 동안 이걸 부으면 이자 등등을 포함해서 1억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청년을 지원하는 거 좋고 취업을 지원하는 거 다 좋은데 첫째로 이게 들은 예산이 최하 4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너무 많이 준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10,000명이에요. 그리고 이 10,000명을 내년에 한꺼번에 뽑고 끝이야. 이래서 복지정책이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이란 다수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특정 소수가 아니고. 두 번째가 금액이 적절해야 돼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지속성이죠. 10,000명을 뽑아서 10년 동안 계속 주는 거지. 요건 10,000명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5년 내지 10년 후에 세금을 내는 청년들은 5년 전 또는 10년 전에 선발된 사람들의 1억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계속 내주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남지사의 정책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럼요. 중소기업에서 10년 장기 근속을 한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울 그렇습니다. 정도의 네, 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중소기업에서 10년을 근속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죠. 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철학에서 이제 한 분은 이제 보편적 복지 네. 이런 프레임이고 한 분은 이제 선별적 복지 프레임이고 여기서 또 한번 차이가 나는데 저는 글쎄요 이런 논쟁은 성남시장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 출마하셔가지고 선거때 좀 하셨어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냥 오케이 그 생각은 다르고 서로 비판할 점이 있지만은 이건 그냥 그래 저쪽 그렇죠. 경기도 정책인데. 네. 제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장인데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사실은 오바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똑같은 청년 정책인데 성남시는 정책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하시는 분이 왜 경기도도 이 정책 협의가 며칠 전에 됐거든요. 그때 예산안 낼 때 이거 정책 협의 안 된 상태에서 낸 거예요. 내로남불 아니냐. 이거 청년 정책 하시려면 이거 청년 통장은 문제가 없지만 이거 너무 과하고 그리고 그런 거 하시려면 성남시부터 좀 취소하고 하세요. 이 얘기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제가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무상 교복을 반대하는 시의원들 네네. 명단 공개하고 이런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신념에 따라 가지고 그 시정 활동을 하는 건데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에요? 좌표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공격하라고. 공격이 맞긴 한데 합당한 공격이죠. 전원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상임위와 예결 위에서 생중계된 공개 표결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보니까 언론이나 기자들이 다 봤지요. 시민들도 봤고 공무원 전원 다 생중계된 거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난 이제 사이버상에서 비난과 또 SNS에서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의원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장님께서는 목표로 압박용으로 한 한 거죠. 거예요. 압박용으로 한 거죠. 시민들한테 항의 받으라. 네. 이 어느 나라든지 교복이라든가 의복을 100% 제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 10%라든가 20%를 지원을 한다든지. 왜?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무나 이 책임을 지우는 것도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의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도 어떻게 보면 제해주기도 하고 할인도 해주고 이런 게 우리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순기능 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이 무상 교복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오히려 더 요만큼도 나오지 않고 이 스타 시장에 말하자면 용감함과 공격성과 적대적인 하나의 결기만 나오는 거 그건 굉장히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교복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기초생활수급자 10%는 이미 지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확대하려고 아니,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준다 이러는데 사실 분당에 아까도 말씀하시기에 집도 비싸고 이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요. 네. 이 세금 선택과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쓸까요?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뭐 교복뿐만이 아니라 뭐 통신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행정이 손길이 많이 가서 또 거기서 새는 돈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잣집 필요한 아이들까지 돈을 교복을 해줄 필요가 좋겠다는 있느냐. 거예요. 네. 앞으로도 획기적이고 실용적인 이재명 표 복지 정책이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복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이 뭔가 들썩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설계하는 진정한 복지 도시. 그래서 예산과 권한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또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잘 쓰여지게 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는 복지 도시는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모시고 들어봤는데 아마 오늘 더 궁금해진 분들 많으실 테고요. 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경기도에서 남시성을 가지신 어떤 정치하시는 분께서 혹시 못 참겠다, 외부자를 나오고 싶다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들어드릴게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나오실 네, 여성팬은 누가 더 많은가요? 원래는 남지사님이 당연히 많죠.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장님, 네. 낚시를 진짜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낚시 진짜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요. 지금도 낚시하는 꿈꾸거든요. 열심히 하셔서 그냥 하루 종일 낚시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와.